반갑습니다.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오늘은 57번째 주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에 계시는 정수연 교수를 모시고 주택 공시가격의 위법성과 조세 저항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연 교수님께서는 주택가격 공시 관련해서 저 1월 달에는 이 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어떠한 체계적 오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개월 지났죠. 이렇게 계속 정 교수님께서 공시가격 기준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위법한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조세 저항을 할 것인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수영 교수님께서 워낙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주택 공시가격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에 계시는 송원재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제도가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언론, 정치인, 납세자 모두들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 문제를 뭐 공시가격 좀 잘못됐으면 어떠냐, 세율만 낮춰주면 되지, 세금만 조금 낼 수 있으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선가는 이 잘못된 공시가격 때문에 고통받는 납세자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연구자로서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요를 되도록이면 짧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 단계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법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성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들이 이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에도 공시가격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도 행정심판, 뭐 소송, 행정소송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유형별로 굉장히 공시가격 제도가 복잡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고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과 특성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표본조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렀었죠. 이 공기업은 각 호당 수수료를 1,350원씩 받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싸다고 느끼시겠지만 한 개 동에 만약에 100개의 아파트 세대가 있다 그러면 한 개 동을 산정할 때 1,350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한 동당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을 만들 때 그게 한 4만 원 돈 됩니다.
그럼 거의 한 3배입니다. 3배. 한 개 동, 아파트 한 개 동을 해보면. 그러니까 호당 1,350원 호당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납세자 민감도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고요.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 사실 제가 전에 발표했던 거랑 중복되지 않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이건데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모든 단독 다가구주택은 그 공시가격이 다 위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적격성을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감정평가 대신 산정을 합니다. 2016년까지는 표준주택은 그래도 감정평가를 했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이걸 다 산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을 지자체 공무원이 합니다. 이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개별주택을 지자체 공무원이 하고 그 공시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 지자체 공무원이 전문성은 없잖아요. 감정평가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감정원에서 준 한국부동산원이 준 표준주택 가격에다가 그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비준표라는 걸 곱하기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최종 검증을 또 한국부동산원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든 그 개별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든 간에 이 두 개의 섹터는 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다루지 못하는데 이것도 한번 깊게 다뤄볼 겁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제 토지인데 그 가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토지를 왜 따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대지만 하나 보다 그러실 텐데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그 토지들은 건물이 있건 없건 간에 건물이 없는 걸로 치고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 가격만을 추출해서 감정평가를 하죠. 굉장히 그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역시 그 표준지를 평가사가 만들고 나면 그 공시가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한국부동산원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비준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와 그 비준표를 곱해서 이 인근의 개별지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 표준지는 감정평가, 개별지는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정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calculation이라고 하고 이 감정평가는 appraisal이라고 하죠. 애초에 산정이라는 말 자체가 1989년에 만들 때부터 감정평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해서 산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보면 이 노란 부분, 이 표준지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산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납세자들한테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샘플로서의 표준지 몇 개뿐이지 이게 이 한 55만 필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이 3천만 개의 과세 대상 필지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전문가라고 하면 또 화를 내겠지만 어쨌든 평가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재산세 정말 큰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산정이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 오른쪽으로 맨 끝에 가면 이게 비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거는 공시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이게 있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느냐. 상가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그 건물분은 그 건물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해가지고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굉장히 희한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인이나 언론사나 납세자들 스스로가. 이게 정말 참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마을이 있죠. 저희 제주도에 GIS를 제가 건물을 올려본 건데 요 보라색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단독주택, 개별주택 이런 것들인데요. 한 마을에 살아도
제가 이거 글 쓸 때 예로 들었던 게 부부가 남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이 이의신청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 제공받는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파트랑 표준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직원, 평가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편으로 통지가 안 와요. 공시가격도 스스로 알아서 때가 되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공시가격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니네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상해 라고 해서 그 의견 제출을 웹사이트에서 하면 이런 문자가 하나가 와요. 해줄 수 없어요. 당신 건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와이프가 만약에 개별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통지가 와요. 종이로 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 통지문이 오고요. 그래서 납세자는 이거를 보고 또 이의신청을 하면 또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게 또 종이로 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뭐 느끼세요? 한 마을에 살아도 납세자들이 전부 다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심지어는 또 그 산정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인터넷에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통지가 되느냐? 지자체만이 그 친절하게 종이로 보내주거든요. 우편물 받아보고 너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의신청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7월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5월에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좀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시가격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 정도로 위법하니 공시가격 적격성이 상실되니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것들을 몇 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저희가 이제 할 때 나름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서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그 공시가격이 부과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지만 800개 이게 화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800개 아파트 세대인데 올해부터 그 공시가격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산정 근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집마다 아파트 한 세대마다 실거래 가격을 2개씩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단지가 800개 세대니까 그럼 실거래 한 1600개 썼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도 못 받게 해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캡처를 해서 800개를 쫙 정리를 해봤는데 각기 호마다 2개씩이지만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810개 아파트에 실거래가 4개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엔 또 틀린 실거래, 허위라기보다는 그 잘못 신고된 오류 그 실거래를 또 산정 근거라고 넣어놓고 이게 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인 걸 검토를 해보니 펜션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조사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1232호를 위반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또 거기에 5조 위반했고 6조를 위반했다. 현장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각 법률마다 실제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니면 빼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지자체한테 그 한국부동산원하고 국토교통부가 너희 공동주택은 중앙정부가 공시가격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 펜션인데 공동주택으로 들어와 있네? 야 이건 빼야겠다. 그리고 지자체한테 알려줘야죠. 뭐라고 알려줘야 되죠? 이거 펜션이니까 그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공시해야겠어 라고 알려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이걸 예산을 이쪽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들 스스로가 훈령에다가 현장 조사 꼭 하라고, 심지어는 제대로 안 하면 징계 줄 거야, 이런 훈령 그 조항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공시가격이 엉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 제2조 5항을 위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예, 이게 이 문제의 펜션이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애월의 유명한 리조트예요. 펜션인데 여러 개 동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이게 펜션이면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건물부는 시가표준액, 행안부에 시가표준액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합쳐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로 다 알았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데 요 한 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그 자료를 찾아서 대조를 하고 등기부등본도 보고 건축물 대장도 보고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이걸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막 뜬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리조트 A동 B동인데 이게 공시가격 알림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위에 들어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보고 내가 헛걸 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네이버의 로드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리조트 하나가 각기 동마다 얘 한 동만 국토부 장관이 이걸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이, 그쵸, A동, B동이라고 돼 있죠? 이 B동을 실제로 예약해가지고 그걸 이용했다는 블로그를 저희가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펜션으로 이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펜션을 공동주택으로 공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조사 안 했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이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이번에 올해부터 국토부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운로드 받았더니 정말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자기들이 리조트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이걸 강원도 것도 보고 강원도하고 충남 것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니까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리조트 펜션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네이버 로드뷰로 보고 구글링만 해봐도 이게 펜션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산정 근거로 지금 보면 가격 참고 자료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리조트를 공동주택으로 알고 계시는데 국토교통부께서 한국감정원이랑 여기에 산정 근거로 뭘 썼느냐? 이거 진짜 그 빌라예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인근의 빌라를 가지고 이걸 공동주택인 줄 알고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그래 놓고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예로 든 이것들은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됐다. 예, 맞아요. 건축물 대장에 걔네들이 그 주인들이 그렇게 등재를 했죠. 그러면 현장 조사 가서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처음 보고 그날은 다 속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훈령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실제 조사 대상 부동산이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의무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기준 이거 훈령이거든요. 훈령의 5조에 있습니다. 뭐냐? 전유 부분의 실제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빼라는 거죠. 공동주택 공시 대상에서 빼라. 그거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지자체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이게 실제 용도가 펜션인 것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 건물 이름도 안 보고 있구나. 건물 이름도 안 보고 작년 거에다가 곱해서 뭘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해명 자료를 내보내는 것도 저희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훈령을 부정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조를 위반했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심지어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조사 산정 업무 요령에도 지금 아닌 경우엔 빼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건 주의해라라고 돼 있어요. 업무 요령에. 숙박시설은 꼭 제외해라. 자기들이 업무 요령을 2021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4월 5일에는 이거를 부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들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심지어는 뭐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어쨌거나 현장을 안 본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 사진만 봤어도 알았을 텐데. 근데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부실 조사자 엄정 조치해야 된다라고 업무 요령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국토교통부는 이걸 다 지자체 탓으로만 돌리고 그 한국부동산원을 감싸기만 하고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이 해명할 것을 자기들이 나서서 해명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저 국토부 공무원 어떡하지? 저렇게 명명백백히 자기가 위반했다는 거를 해명 자료를 내다니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잘못 공시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 빌라 사진인데 이게 지어진 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게 8,950만 원이라서 제가 0.9억 억 단위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2020년 한 명에 의해서 이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가 됐어요. 이제 0.9억이니까 9천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상하시죠? 201호가 24.3제곱미터인데 예, 이게 9천만 원, 8,950만 원 정도고요. 더 넓은 거 33.8제곱미터가 6천만 원. 면적이 더 큰 게 싸게 거래됐어요. 이거는 아마도 실거래 신고하는 사람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봐도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당당하게 이 집에 그러니까 다른 호죠. 다른 호. 1층이나 이런 데다가 실거래 이거를 산정 근거로 썼다. 이거 잘못된 건데 과다 신고된 건데 이거를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류 실거래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국토부 훈령의 10조를 위반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는 적정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공시가격 만들 때. 그런데 이거 사정보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고 그리고 또 이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너무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그 전년도 공시가격하고 그 2020년도 공시가격 제가 2021년도 거 한 것 같아요. 전년도 공시가격하고 비교해서 상승률 낸 거거든요. 그런데 2층에 여기는 마이너스 28.3% 깎아놓고 작년에 비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4.1% 깎아놓고 그 옆집은 37.2%를 올려놨어요. 이게 한 건물에 요 집하고 요 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2021년 공시가격과 면적을 보면 그래 뭐 면적 크니까 공시가격 높고 요거는 뭐 작아서 낮은가 보다 싶지만 작년에 비해서 보면 이게 상승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년도 공동주택 가격과의 균형 유지를 실패했죠. 그러면 그건 13조를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곳곳이 다 틀린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발표하고 산정 근거도 오류 그대로 지금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만든 법률을 부정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 이미 다 법률은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틀린 오류 가격을 이 집에만 쓰질 않았어요. 인근의 이 201호가 오류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이 빌라 말고 인근의 다른 빌라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이렇게 오류 실거래를 사용을 하면 이건 공시가격의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실 이 앞에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뭐냐면 감정평가의 한 절차예요. 그런데 이 한국부동산원은 2016년부터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기관으로 법률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21년도 공동주택 조사 산정 업무 요령을 보면 유사 감정평가 행위로 규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모자라서 제가 못 넣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그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자체가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이 이 훈령이 아니죠. 이거는 아까 그 업무 요령이죠. 근데 업무 요령도 이 법적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위배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진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800세대에 여기 있죠. 여기 810세대죠. 전체 세대수가 화북의 아파트인데요. 전체 세대수에 적용한 실거래 개수는 다 세보니까 1600개가 결국은 4개를 반복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였어요. 제가 일일이 다 했거든요. 지금도 서울 거를 제가 지금 마저 정리 중입니다. 제가 이 사례 45개가 뭐냐면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저렇게 이상한 것들만 45개 단지를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용된 실거래 가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요. 산정근거로 밝혀진 거. 그랬더니 이렇게 무서운 숫자들이 나타난 거죠. 600세대에는 6개 썼고,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0개? 최대 200개.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한 개 가지고 200개를 산정하고, 이래가지고는 적정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문화일보에서 탑으로 한번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적정 가격,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 2조 5항을 위반하며 제18조를 또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최대 203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전체 그 아파트들 중에 18.5% 정도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그 공시가격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감정평가하지 않고 산정하게 되면 계속 실거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만약에 투기꾼이 오셔서 높은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이 다 쭈루룩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SBS나 이런데 SBS 비즈 가서 한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례를 가지고. 이게 그 1년 동안에 실거래를 가지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만든다고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꼭 12월 거를 갖다 써요. 공시는 1월 1일 기준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이 끌어오를 때 가격을 갖다 쓴단 말입니다. 높은 가격을. 공시가격을 무조건 높이기 위해서 실거래를 갖다가 써요. 사실 어떻게 보면 1년간에 실거래를 평균을 내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보정이나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게 유사감정평가 행위로 불법이지만 그마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지금 그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저번에 한번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거기에 제가 공시가격 45개 단지 이상한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상승률 보면 정말 이상해요. 이게 보시면 사례 11번입니다. 제 45개 사례 중에 11번을 보시면 1층만 20% 상승했어요. 아파트 한 개 동에서. 제가 이걸 지금 1라인, 2라인, 1층, 2층 그래서 이걸 아파트 건물 모양으로 공시가격, 이게 공시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가 면적이거든요. 49.5제곱미터로 다 똑같죠. 그러나 상승률은 다 달라요. 20%를 올려놨어요. 꼭대기층. 우리가 소위 로얄층이라는 건 4층에서 6층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1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로얄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숫자를 끼워 맞추기를 했나? 그런데 올해 정말 다들 공시가격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숫자 끼워 맞추기 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노란하고 있나? 우리 납세자들이 이것에 고통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밑에 사례 7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이 공시가격 잘 만들고 있어요. 테크 시대는 부동산 테크 시대라는 건 한국 부동산원이 만드는 시대예요. 그럼 일단 그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공시가격 만드는 기관이 그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시대 자료 같은 걸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대를 조작하고 공시가격을 또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삼는다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항상 시대를 갖다 쓸 때 제3자, 서드 파티에서 만든 거를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게 선수와 심판이 다 섞여 있고 지금도 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요? 4층을 마이너스 5.6% 깎아놨고 이게 다 상승률이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건물에서.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런데 지금 다 면적 같은 것만 제가 뽑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 지방으로 가실수록 뭐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실거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2019년, 2020년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KB 시세도 없고요. 테크 시세도 없어요. 전국에 이런 빌라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고 불법인데 더불어서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럴 때는 다 조세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안 내겠다. 납부 거부 운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좀 통계 아시는 교수님하고 언젠가는 한번 뭐 코워크를 하든지 같이 조인트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부동산학계 교수님들이 약간 그 통계가 약하신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단독주택 쪽으로 옮겨오셨는데 이쪽은 아주 그냥 공동주택 만드는 방법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별천지예요. 뭐냐면 여기는 표준을 이 마을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모든 주택이 있는 필지들입니다. 이게 항공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중에 이렇게 한 개, 두 개를 표준주택으로 심어요. 얘네들이. 이걸 표준주택을 해서 요거를 한국부동산원이 와서 감정평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인근의 실거래를 끌어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공시가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근에 유사한 개별주택, 그러니까 표준주택 아닌 나머지 주택을 개별주택이라고 불러요. 이거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럼 이거를 비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표준이라는 것은 만약에 네모난 필지의 콘크리트 구조고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이면 그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이라면 개별주택은 그거에 비례 산정을 합니다. 세목골 필지면 네모골보다는 별로니까 10% 감액하고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목구조면 15% 또 감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몇 프로 감액할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회계 분석으로 도출된 비례 산정률 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납세자의 이 초록색 집들은 결국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준주택은 한참 논란이 됐지만 폐가 표준주택, 현장에 가지 않고 만든 그런 표준주택이에요. 그럼 개별주택 왜곡되겠죠. 그리고 또 주택가격 비준표가 만약에 유의하지 않거나 이게 유령 비준표 없는 데이터 가지고 만든 거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 마을의 전체 모든 단독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은 허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이게 원래 애초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 공시제도 문제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2019년 6월에 감사원에서 이제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익감사 청구할 때 공동주택은 청구를 안 하고 표준주택 그 단독 다가구 주택만 그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한국부동산원이랑 국토교통부는 굉장히 다행이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을 했는데 그때 결론이 이거 표준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앞에서 이 빨간 거 말입니다. 이 빨간 것들이 적어서 그래. 표준을 더 늘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감사를 했는데 공기업의 예산이 늘었어요.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수수료가 이렇게 많아? 이 돈을 받고 이렇게 허위 뭐 부실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은 늘었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지자체가 문제가 있네. 개별 주택을 만들 때 용도 지역을 잘못 적용했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나 어떤 감사원에서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되면 그 공기업이나 부처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 예산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잘해야 돼. 그리고 더 많이 줘요. 그러나 나아진 건 없는 것이죠. 세금은 계속 셉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그 폐가 표준주택을 이제 발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결국은 표준주택 가격에 오류가 있고 비준표 오류가 있고 그다음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오류다. 여기 토지가격 비준표가 아니라 주택가격 비준표인데 이 방송에서도 이걸 실수를 했네요. 자, 어쨌든 이게 전국의 모든 그 공시가격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하고 전국의 개별주택을 전부 다 그 1000명 그중에 200명 정도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으나 경력이 5년 미만이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 기관에 근무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개별주택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폐가 표준주택에다가 빈집,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폐가 표준주택 가지고 했고 호화 표준주택 대표성이 없는 재벌 별장을 그 표준주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원래 표준주택은 주변 그 주택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 혼자서 거기 그 남원 쪽에 그 바닷가에 이렇게 절경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 집이. 근데 그런 걸 표준주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상가를 또 표준주택으로 해놓고 그러면 인근에 개별주택들 어떻게 됐을까요? 공시가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준표는 또 일부 지역에 표본이 없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이유가 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를 왜 맨날 지자체한테 권한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면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이 잘못을 돌리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작 지자체한테 준다는 게 이게 실제 사진이죠. 아이고, 지역에는 굉장히 멀쩡한 집들이 있는데 이 폐가를 표준주택을 해놨어요. 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폐가라는 게 확인돼서 이게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 요 집을 이 집이거든요. 요 집. 이 집인데 이 집이 제가 이거를 조사했을 때는 2020년인데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왜냐면 2021년이 딱 됐는데 어머 얘를 표준주택 뺐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또 뭐라고 해명했냐면 폐가라는 게 확인이 돼서 나 교체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표준주택을 이렇게 교체를 할 때는 지자체에다가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왜 교체했는지 사유를 적게 돼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냥 건물 용도가 변경이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몰랐던 거예요. 이게 폐가인 줄을. 그리고 제가 뭘로 교체됐지? 그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는 집원이 있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제공이 되니까. 바로 옆집에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새로 얘 대신 폐가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느끼세요? 현장에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옛날에도 안 갔고요. 4년 동안. 그리고 새해에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차라리 그럼 우리 줘라. 지자체 줘. 우리가 가서 다 조사할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저희가. 그리고 카페, 사진관,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걸 표준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원래 이거 다 지침에서 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안 지키지? 그리고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선정해도 된다고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래서 이걸 다 법률을 찾아서 보냈죠.
예,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건물 그 인근 건물의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리고 정말 그 인근이 전부 다 사진관이면 또 모르겠다. 예? 혹은 그 마을이 전부 다 폐가니? 그러면 폐가 선정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 대표성, 중형성, 안정성, 확정성이라는 게 이게 법률로서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폐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용도 금방 변하겠죠?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선정해놓고 자꾸 자기들이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건축물 대장을 니네가 잘못 줬어. 그래서 저희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 그럼 너희는 건축물 대장만 보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 요령이나 표준주택 조사 산정이라는 것은 가격 산정만이 아니고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건데 너희 가격 산정만 했니? 저희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친절하게도 조사 산정 업무 요령에서 특성 조사가 필수적이니까 현장 조사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고 돼 있다는 걸 다 일일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격받는 건 뭐냐? 어머, 그냥 잘 몰랐어요. 소홀히해서 미안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되는 것을 굳이 그거를 해명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 건축물 대장만 보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왜 기록을 남기지? 저거 분명히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칼날이 될 텐데 저희가 오히려 그들을 걱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 구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해명 자료를 보면 이게 그 요새 유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꾸 그 말장난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건 표준주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해명 자료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표준주택은 그 국토부 장관의 적이고 개별주택은 지자체 건데 우리가 너네 지적했는데 너네 왜 우리 지침 가지고 그러니? 너희 혹시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 구별을 못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야, 이 정도로 중앙정부 부처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서 이게 나중에 이 제도 어떻게 운영하지? 이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법률적인 게 계속 문제고 사실 이번에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이거를 5월에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를 발표를 한번 했는데요. 그렇게 기사화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표준주택은 인근에 비례 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다 갈아 넣어서 회귀분석 모형에 넣어요. 그래서 비준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상가, 폐가, 타진관, 그러니까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주택가격을 넣어서 만든 비준표가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 문제. 그리고 사실 이 비준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년 묵은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연구원에 근무할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회귀분석 모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계속 묻혀왔어요. 이게 보면 이 표준주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을에서 대표성 있는 거를 하고 그럼 그거에 비례 산정한단 말이에요. 개별주택을. 근데 그것의 연결고리가 바로 비준표입니다. 예, 요거에다가 곱하기 2. 2배 해야지. 그 곱하기 2라는 게 이런 배율표로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읍면동을 쪼개서 권역을 설정을 해요. 용도지역 고려해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단위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준 단독주택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만들면 그걸 가지고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비준표라는 걸 또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회귀 모형을 분석을 하고 그 계수를 가지고 이 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일반인들을 통계로 속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그게 구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비준표입니다. 회귀분석 숫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입 데이터가 없는데 결과표가 있어요. 이거 경제학이나 통계학 좀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심지어 표준주택이 4개밖에 없는데 회귀분석 결과표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경제학이나 계량 경제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뭘 봐야 되죠? 회귀 분석의 유의성 같은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습니다. 30년이구나. 네. 자, 이게 보시면 지금 권역을 쪼개고 뭔가 이제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 제주도를 이렇게 쪼개서 26개의 모형을 만듭니다. 이 덩어리 쪼갠 거죠. 예, 그래서 이 경기도는 뭐 수백 개 모형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럼 제가 요 안에 있는 표준주택들을 다 점을 찍어서 개수를 세봤어요. 표준주택을 선정을 할 때는 만약에 이 마을에 여러 개의 집이 있으면 요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성 있는 애들을 표준주택으로 선정을 하고 이 중에도 하나 들어가야겠죠? 대표성 있는 애들을 하나씩 넣어야죠. 그래서 그걸 갈아 넣어서 그 통계를 돌려서 회귀 분석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개수를 가지고 비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폐가도 있고 재벌집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섞어서 비준표를 만들었으니 정말 큰 문제죠. 예,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비준표가 사실은 다 그 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참 근사해요. 틀은 뭐냐면 제주도를 이렇게 권역을 쪼개고 6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고려해서 또 쪼갭니다. 그래서 아까 26개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보면 표준을 또 그래서 심어요. 이 각 단위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표준주택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걸 갈아 넣어서 비준표라는 회귀분석 표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주택 또 역시 그들이 만든 비준표를 곱해서 나머지 이 초록색 개별주택을 비례 산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단계까지 올 때는 요 표준주택과 비준표는 모두 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개별주택 요걸 2개 곱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첫째 문제는 폐가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거 뭐야?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유령 비준표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보시면 쭉 제가 26개 모형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중에 그 데이터 업성이 뭐냐면 요 모형 4에는 표준주택이 없더라고요. 투입 데이터가 없어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령 비준표. 데이터 없는데. 그리고 그 또 요 모형 8은요. 표준주택이 4개밖에 없어요. 13개로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T검정을 믿으려면 최소 30개 있어야 되거든요. 다 문제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큰일이네.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문화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감정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적은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옆 동네 거 끌어서 썼어. 옆 동네 표준주택을 끌어서 썼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대표성, 중요성, 안정성 자기들이 다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자 보고 그거 기사에 내달라고. 우리 기록을 남깁시다. 국토부가 법률 위반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했으니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번에 못 바꾸면 나중에 누군가가 바꾸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없음 9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근사하게도 이게 주택가격 비준표 열람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발표했던 건 뭐냐면 이게 없는 필지를 제가 왜 조사를 했냐면 2018년에 우리 제주도에 철도 없거든요. 근데 철도 비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지? 우리 이게 철도 비준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주택, 어떤 표준주택 옆에 철도가 있어서 그 개수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국토부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철도가 언젠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준비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거를 철도 비준표를 삭제했더라고요. 2019년에.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택가격 비준표는 2016년 이 주택가격 비준표 용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간 이후 이 주택가격 비준표 책자가 인쇄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아까 삭제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되면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서버에서 이거 하나 지우면 돼요. 이 웹페이지를. 그죠? 그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비준표에다 블록체인이라도 씌워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지자체에 연락해서 그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철도 비준표를 이번에도 찾으려고 굉장히 2018년 거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를 종이로 배포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나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여러분 사회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시죠. 자, 이게 과연 제주도만의 문제냐? 경기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모형이 자그마치 74개 정도가 아니야. 이게 전부 다 하면 제가 모형을 어디다가 써놨는데 오케이. 363개 모형이 있어요. 이거 다 세보면 363개거든요. 그리고 노랗게 표시된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네, 데이터 없어요. 지금 모형 없으면 뭐냐면 그 모형 없으면 그냥 원래 그냥 없으니까 없다고 지네들이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0으로 표시된 게 문제죠. 데이터가 없는데 결과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큰 문제죠. 예, 제가 지금 이거 서울 정리하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데이터가 없는데 결과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표를 가지고 그 동네에 표준은 없지만 개별주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령 비준표로 지금 개별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단독 다가구 주택은 공시가격을 전부 다 행정심판 소송 걸어야 되겠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 자꾸 국토부가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안 해주고 연말에나 조금 해주고 그 용도지나 이런 거 특성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공개하는 순간 그게 틀리다는 것을 납세자가 알게 되면 전부 다 조세 저항할 때 그 법정 소송으로 가서 이길 수 있거든요. 공표 안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쭉 단계별로 해보면 이렇게 법률 위반한 게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폐가표준주택하고 유령비준표를 제공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지자체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 공시가격을 낮추거나 그러면 교부금 안 줘.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합니다. 이게 지자체로서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치고 싶은데 고칠 권한도 안 줘. 그리고 이거를 너희들 맘대로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너희 중앙교부금을 주지 않겠어. 이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지자체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할 테니까 차라리 우리 주라. 애원을 한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엉망이고 오류실거래고 폐가 표준주택 가지고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전부 다 지금 재산세 때문에 노인분들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죠. 집 팔고 떠나라면서요, 커뮤니티를. 이거 엄청난 문제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법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 기회를 주십사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자꾸 법이 보칙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마 논문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보칙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보칙을. 그런데 그게 법령의 주 조항들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덮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유사감정 행위를 자꾸 그 법령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이네. 다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가격이 시장 수준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다 위배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고 부정확한 공시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조세 저항을 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증세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표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덮은 채로 이런 불법성, 그다음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그다음 납세자 권리 침해하는 문제를 모두 다 덮고 재산세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집권화돼 있어서 이런 문제니까 이게 차라리 분권화하고 차라리 중앙정부가 검증하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맞는 것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미 뭐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션 13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거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션 13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된 집의 공시가격만 올라가요. 거래 안 된 집은 옛날 10년 전의 거래 가격의 기준에서 공시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그게 무슨 형평성이야,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거래된 집의 공시가격만 올라가잖아요. 과도하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옆집의 실거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남의 잘못을 내가. 그게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제주도에서 이름 붙인 게 실거래 연좌제. 더 가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그때 이게 결국은 주거 안정을 다 해쳐요. 지금 보면 보유세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웃에서 실거래만 했다면 거래만 했다면 그리고 거래한 사람은 떠났잖아요. 자본이득을 취하고. 근데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정확한 공시가격 때문에 이게 미국에도 지금 있는 일이라서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걸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노인들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과표 감산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 공시가격이 부정확하다는 게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동결하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퇴거를 당하니까. 지금 78년에 구입한 주택이 테리 해리는 은퇴해서 돈이 없는데, 예? 그게 그 동네가 막 번화해지니까, 예, 거기 막 이제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로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있다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팔고 세금 내고 고향을 등지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언론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부부는 7개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돈에 별로 뭐 이렇게 많이 월세 올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동결시켜 놨었거든요, 임대료를. 그런데 과도하게 이걸 올리니까, 야, 이거를 어떡하지? 이제 팔고 나가야죠. 자, 그럼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자, 청년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기사화된 게 하나 있는데요. 연 임대료가 월세가 월 30만 원이고 집주인은 68세예요. 12개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1년에 임대료는 4,500만 원인데 보유세가 4,800만 원이 나왔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누구나 사실 청년들도 집을 가지고자 해도 세금이 무섭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노인분들의 고통은 이웃에게 모두 다 전파가 되죠. 예, 사실 공평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죠. 공평한 양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가 더 많이 세금을 내고 그죠? 예,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못 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고 그럼 단기적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공시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공시가격의 위법성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 납세자가 공시가격 이의 신청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료도 구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떤 단체든 간에 이 행정심판을 지원하고 공시가격 이의 신청할 때 납세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지가나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은 제가 이번에는 못하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1시간 동안 아주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분석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서 말씀 듣다 보니까 조세법률주의 헌법에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법률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실은 불명확하게 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조세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정 교수님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세미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활성화되면 또 많은 분들이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 교수님 주신 자료 너무나 소중하다 판단되고요.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원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립대 송원재입니다. 정수현 교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기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강연을 해주셨던 것과 연결이 돼서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냥 우리는 납세자로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세금을 그냥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쭉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특히 와닿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표준주택 수가 적은 게 문제니까 그런 표준주택 수를 좀 늘려라. 그러면은 조사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기관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결국은 더 비대해지고,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 후에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공무원들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이게 시민사회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현 교수님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있고, 우리 바른사회처럼 시민단체가 존재하면서 계속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느꼈고요. 저희가 목소리를 더 내고, 그다음에 저희 납세자로서의 권리,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래도 조금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까 정수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주택 가지고 결국 개별주택의 이제 공시가격을 구하는데, 근데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회계 분석 결과표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스럽고 놀라운데요. 근데 아마 그냥 아무렇게나 막 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숫자 냈을까?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풀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주택을 전부 다 풀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배수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구역을 나누어서 모형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더미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러블 라지 넘버가 필요한데, 네, 그것까지 무시하고 그냥 유의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컨스턴트의 절편값, 다른 절편값만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무진인데, 그런데 아마 숫자를 내야 된다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숫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풀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숫자들이 나온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뭔가 그 구역을 나누어서 모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나눴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그 표준주택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개별주택의 그 공시에 결정할 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연구를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한다면, 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언을 드린다면, 그 숫자들을 한번 재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계분석표가 나와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풀링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아무튼 간에 비슷한 숫자를 만들어내서 재현할 수 있으면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겨진 그다음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할 역할은 이걸 좀 널리 전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는 거래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을 하고 뭐 그에 맞춰서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래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납세 부담 능력이 높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세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세금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나마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 정도밖에 없겠지만 조금이나 저희가 힘을 보태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수영 교수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뭐, 송 교수님께서, 또 정수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와 함께 또 제언도 해주셨어요. 제언도 해주셔서. 오늘 아주 매우 훌륭한 발표와 훌륭한, 지정 토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한 분 정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김병준 교수님, 예. 예, 우리 정수영 교수님 저번에도 강의 듣고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주셔서 이 유튜브를 좀 많은 사람이 좀 봤으면 정말 그 희망이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 없나 정말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이건 조작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 이 통계도 아니에요. 조작이고 그다음에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갖다가 아까 그 데이터 없는 거 그냥 갖다가 맞춘 거지 이게 무슨 폐기 분석은 회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아까 풀링 말씀하셨지만 풀링 해도 난 그렇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입니다. 한마디로 조작인데 그 처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번도 조세 저항이 없었는데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0년 이후에만 조세 저항 건수가 700건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 건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온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체적으로 이의신 정단, 행정소송 이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는 어차피 실력 행사로 들어가서 조세 저항, 그러니까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건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동안에 알리는데 조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유력지에 좀 투고를 하셔서 이런 거를 알려야죠 국민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걸 본 사람이 20여 분 남짓인데 이래갖고 여론화에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건 매스컴을 특히 방송보다는 한번 듣고 지나가는 방송보다는 이 신문에 유력지에 기고를 하셔서 이런 실상을 전 국민에게 공개해서 이거 들으면은 격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흥분하고 분개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수영 교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연구자니까 일련의 교수님들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또 연구기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부정의 문제에 단을 해서
뭐 세미나라든지 해서 우리나라에는 언론이 그 조중동이 역시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든지 돼가지고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그걸 알고 조직적으로 아마 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모르니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뭐 정 교수님 또 뭐 송 교수님 전부 해가지고 일단에 한 뭐 10명, 20명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종천 교수님께서 메시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서민이 부당한 조세에 저항할 쉬운 방법이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조세가 부과되면 지금은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거든요.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면 소송을 가는 거죠. 그리고 소송에서 그것이 위헌성이 있느냐를 위헌 심판 청구를 또 하게 되고, 만약에 법원에서 안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소원을 내는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뭐 이런 절차들 가지고 과연 지금 정 교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또 우리 말씀하신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조세 조항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 관련 세제는 경제 원론 쪽으로 봤을 때 다 그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법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그 세법이라는 것은 그 부과 기준이 확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제도고, 사실은 캘리포니아 방식의 우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산의 구매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산의 부담 능력까지 전부 고려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동산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각 개인들은 자산 구매 과정에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의 불황, 그 다음에 이거 자본시장에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 부동산 투자하고 그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보통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점차 이 주택시장 혹은 그 non-cooperative 섹터에 대한 투자죠. 부동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투기적으로 봐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 non-cooperative 투자 혹은 주택 투자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생산성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각 개인의 주거 생활이 이제 바로 최근에 보듯이 자기 생산성하고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주택 문제를 투기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주거 서비스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주택 시장의 문제는 생산성과 관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에까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만약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식 보유량에 따라서 과세를 할 거냐, 똑같이 취급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국민의 주거 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아마 점차 그 우리 복지 문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아마 건강과 주거 문제에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거든요. 못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점차 주거 부문에 대한 투자 욕구는 계속 커질 텐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정수영 교수님 마무리 예. 멘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사실 주택가격 비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해봤고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사실은 그 비준표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제가 그 팀에도 들어가 봤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방송 나가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주택가격 비준표는 법령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만들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리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발표를 할 때 그 계속 이제 국토부랑 공방전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쪽에서 그래 너 표준주택 공시가격 그래 데이터 없어 모자라 우리 사실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만들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거 자체가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함정에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피해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주택가격 비준표 그러니까 모든 비준표를 제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보면 아까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네, 유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준표의 문제는 통계 쪽으로 가면 이거보다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제가 기자들이나 이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쉽게 알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지 제가 한 5년 전에 발표한 거는 뭐냐면 유의하지 않은데 그것이 유의한 척하고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재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그 통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 개수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개수만 봐도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이 연구는 20년 했고 제가 이렇게 행동에 나선 거는 2018년부터인데 제가 올해부터 이제 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정말 행동에 좀 제약을 느낍니다. 사실 조세저항 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납세자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일반 서민분들은 사실 뭉쳐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제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시민사회 단체가 정말 그 국민들의 납세자 권리, 예, 그 다음에 정말 이것 때문에 복지에서 탈락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나서주질 않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좀 정말 깨어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희 그 미스 콘서트 잠깐 소개하고요.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월 7일입니다. 저희 58회 바른사회 미스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양대 경영학부에 계시는 이웅희 교수님께서 기업의 사회성에 대한 정상적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는데요. 이 주제는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CSR이라든가 CSV,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